안녕하세요. 소아과학교실 부교수 서동인입니다. 이달의 논문에 선정되어 저희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유럽 호흡기 저널에 실렸으며 소아에서 천식과 비염에 자주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인 류코트리엔 수용제 기량제의 안전성 우려 사안에 대해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가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째, 민감한 주제에 대해 둘째, 공신력 있는 대규모 자료를 가지고 셋째, 자가대조 환자군 연구라는 최신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넷째, 안전성 서한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확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헌신하여 진행한 협력 연구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소아 알레르기 치료제로 매우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약제의 주성분인 몬텔루카스트에 대해서 FDA 경고 등급 상향, 즉 블랙박스 워닝 서한이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1998년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고 출시된 몬텔루카스트는 복용이 매우 간편하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성장기의 소아 알레르기 환자에게 아주 많이 처방됐으며 소아에서는 천식 표준 치료제인 흡입제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출시 10년 후인 2008년에 이미 이 약제가 정신신경계 부작용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가 알려지면서 안전성 정보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처방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문가 회의 끝에 FDA는 2022년에 몬텔루카스트의 정신신경계 부작용을 권고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블랙박스 워닝으로 격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즉, 몬텔루카스트를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는 가급적 1차 처방대로 사용하지 말고 천식 환자에서도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소아 청소년 알레르기 의사들과 소아 알레르기 환자의 보호자들은 굉장히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처방해왔고 또 복용시킨 환자가 너무 많았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에게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약을 먹여서 즉 노출을 계속 시켜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무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은 매우 가중되었습니다. 이 보고 전후로 다양한 연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해당 약제가 정신신경계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고 해당 경고를 뒷받침했고 다른 연구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았더니 괜찮더라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들은 진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상진료에서는 부작용이라는 게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서 생기면 100%, 안 생기면 0%라는 all or none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게다가 정신신경계 문제라고 하니까 이건 의사 말만 믿고 따를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로 점차 번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험을 보다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는 더 취약한 반면 누군가는 덜 취약할 것이고 복용 중에 어느 시점이 더 취약한가 그리고 특히 어떤 정신신경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느냐 등 위험을 상황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아 알레르기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빅데이터 연구 전문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가 모여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진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 연구의 특성상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쉬운데 이는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증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 디자인, 특히 선정된 대조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발생과의 시간 선후 관계나 인과성, 그리고 질환 중증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역시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법, 즉 해당 약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에 정신신경계 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처방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대비 오즈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에 특정 기간의 알레르기로 인해 약제도 처방받고 동시에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치료도 받은 사람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해서 이들이 정신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은 시점이 약제를 복용한 시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가대조 환자군 연구라는 기법인데, 즉 약제도 복용하고 정신신경계 진료도 받은 사람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일 때와 아닐 때 사이에 발생 위험의 차이를 보이는지 상대 오즈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기법의 특징입니다. 아울러 해당 약제의 안전성 서한이 처음 보고된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발생 위험의 인지 여부가 주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과 질환 코드 중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질환군으로 분석 대상 질환을 한정하였으며, 약제 투여를 시작한 시점별 위험도나 대상자의 연령대, 워시아웃 반영 유무 및 발생하는 질환별 위험도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데이터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서 연령대를 3세부터 30세로 제한하였는데, 그럼에도 약 1900만 명과 1600만 명의 자료로부터 대상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정보가 처음 알려진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이후에 약 3배 많은 대상자가 발생하여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10년간의 세대 변화가 정신신경계 질환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메인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안전성 이슈가 처음 보고되기 이전 시점에서는 해당 알레르기 약제를 복용 중일 때와 복용하지 않을 때 사이에 정신신경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안전성 정보가 보고된 이후인 2008년 이후에는 작지만 유의한 위험도 증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위험도 증가가 알레르기 약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초기 2주 이내에 뚜렷하게 증가하는 한편, 이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작용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찾았습니다. 3개월 이상 이어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신경계 질환 발생과 무관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영 애덜츠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질환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기분장애나 불안장애에서 더욱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인지장애 부분은 해당 약제의 복용 중에 오히려 위험도가 감소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약제 부작용 연구에서 임상에서 관찰되는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규모에서 볼 때 위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환자가 처한 상황과 대상 질환, 그리고 복용 기간 등에 따라서 어떻게 위험도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좋은 저널에서 채택을 해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각 용어의 워킹 데피니션을 만들고 개별 정신신경계 질환을 일일이 다 코드 점검을 하고 방법론의 오류를 점검하고자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협업하는 과정은 매우 노동집약적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미약한 지혜들을 모아 파악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매우 닭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본 일을 계기로 여러 전문가가 모여 임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협력 연구가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연구가 임상 연구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우수한 자원이 모여있는 우리 대학의 일원으로서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달의 논문으로 선정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소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